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파생힘 세 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물리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압력입니다. 사실 과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물리량을 배우고 물리량과 물리량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에서 힘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하였는데, 오늘 소개하는 압력은 자연힘에서 파생된 파생힘의 크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므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물리량이니 생각을 깊이 하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압력과 같이 살펴보려고 했던 부력은 예상보다 양이 많아 다음 시간에 별도 동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우주가 만든 4가지 기본 힘이 아닌 파생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고체, 액체, 기체가 어떻게 파생힘으로 압력을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액체의 압력 현상으로 파스칼의 원리를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으로 지구 대기가 누르는 대기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량은 추상화 작업을 통해 만든 개념을 개량한 것이죠. 개량한 수가 표현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 물리량에는 단위가 붙어 있습니다. 물리량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권장 강의를 참고하셔 보셔야 합니다. 힘의 물리량은 뉴턴이 만든 것이죠.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작용하는 힘을 계량한 것입니다. 뉴턴의 힘이 표현하는 힘은 개에 작용하는 전체 힘입니다.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이고 지구가 달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입니다. 또 지구가 떨어지는 사가에 작용하는 힘의 전부를 표현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압력은 우주가 직접 작용하는 기본 힘이 아니라 기본 힘에서 파생된 힘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만든 자연힘이 아닌 파생힘을 표현할 때는 전체 힘이 아니라 좀 더 세분한 힘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물리량이 압력인데, 압력을 정의하기 전에 자연현상 중에서 물체가 힘을 받는 현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 위에 놓인 물건을 들고 있는 현상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A와 B는 같은 힘 F = mg 뉴턴을 작용하지만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큰 손바닥 A는 힘을 받는 면적이 크고 작은 손바닥 B는 작습니다. 그러므로 두 물체가 같은 힘을 받았다는 표현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현상에서는 A보다는 B가 더 큰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파생힘이 작용하는 원리는 운동계가 다른 에너지체에 의해 자신의 운동을 방해받으면 운동을 방해한 에너지체에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생힘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접촉을 전제로 하고 접촉면이 항상 생기게 됩니다. 객체가 파생힘을 받는 크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개념으로 작용하는 전체 힘이 아니라 같은 크기의 면적에 작용하는 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큰 손바닥과 작은 손바닥에 받는 힘의 크기를 비교할 때 같은 면적에 받는 힘의 크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생힘을 받는 세기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겠지요. 이제 압력을 정의하겠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파생힘의 크기를 압력으로 정의하고 문자수는 영어 프레스의 대문자 P를 사용하여 계량합니다. 힘은 벡터 물리량이고 면적도 벡터 물리량입니다. 두 벡터를 곱셈 연산하여야 하는데 면 벡터는 면의 수직인 방향이고 힘의 방향은 누르는 방향인데, 누르는 방향에 따라 힘의 크기가 변하면 물리량으로서의 실용성이 없으므로 특정한 하나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는 압력을 계량할 때 계산하는 힘의 크기를 기준이 되는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벡터의 연산 개념을 적용하면 면 벡터와 같은 방향이 되므로 벡터의 내적이 됩니다. 내적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이제 압력을 다시 정의하겠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면의 수직인 성분의 파생힘의 세기이고, 이 힘은 작용하는 힘과 작용하는 면의 나누기 내적이 됩니다. 국제 단위 SI 단위로는 입력은 힘을 받는 면적분의 수직 성분의 힘이 되고,
단위를 표시하면 뉴턴 나누기 미터의 제곱 면적이 되겠죠. 이 전체 단위를 PA,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PA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1파스칼은 1뉴턴이 1미터 제곱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힘을 나타내지만 특정한 방향의 힘을 나타내므로 다음 경우에서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힘을 작용받는 객체의 관계에서 스칼라 물리량임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A는 수직 방향에서 각 시타만큼 기울어진 방향으로 수평 면적 S에 힘 F가 작용하는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힘과 면을 화살표 벡터로 간단히 나타내었습니다. 각 시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 되고 힘 F는 수직 방향으로 F 코사인 시타의 크기를 가지고 면적은 수직 방향으로 S의 크기를 가지므로 압력은 F 코사인 시타를 면적 S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림 B는 수직면에 대해서 왼쪽에서 파생힘으로 외력을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시타만큼 기울어져 있으므로 벡터 내적하여 코사인 성분만 계산합니다. 압력을 계산하는 수식은 내적으로 같아지지요. 파생힘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생힘은 자연의 4가지 기본힘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작용할 때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파생힘이 작용하는 첫 번째 조건은 힘을 작용하는 주체가 운동을 방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계가 어떤 에너지체에 의해 운동을 방해받으면 운동계는 힘의 주체가 되어 운동을 방해한 개체에 운동의 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운동계의 에너지 크기와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운동을 방해받으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힘의 작용 원리만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으면 정지에 있거나 등속 운동하여야 합니다. 알짜 힘이 없는 상태는 힘이 평형을 이룬다고 하거나 간단히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개가 평형 상태에 정지해 있을 때 개의 각 표면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에 작용하는 힘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힘이 한꺼번에 작용할 수 있지만 평형 상태이므로 각 표면의 수직 방향, 앞으로는 법선 방향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단위 면적으로 하면 각 표면에는 수직이나 법선 방향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평형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은 법선 방향과 수평 방향 또는 접선 방향이죠. 접선 방향을 포함하는 힘으로 분할할 수 있고 법선 방향으로의 힘은 개의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격 작용하는 기본 힘의 평형은 개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지요. 파생힘의 평형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A는 원이나 구어 형태이고 B는 사각형이나 육면체의 형태이며 C는 부정형 형태입니다. 화살표는 이해하기 쉽게 작용점을 종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수물질로 구성된 개가 평형 상태에서 정지해 있으므로 개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 외력이 있다면 알짜 힘이 없도록 대칭성을 가지고 작용합니다. 그림에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개의 경계에서는 전기력의 원격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 물질의 결합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물체계가 물리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압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압력의 형태를 살펴보기 전에 물리적 상태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3가지 물리적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분류하면 물질이 이온으로 분류된 상태인 플라즈마를 포함시킵니다. 물질의 3상태는 모양, 부피, 유동성, 압축성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성질은
물질의 상태와 연결하여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고체는 모양이 일정하죠. 용기와 무관합니다. 어느 곳에 담아도 고체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액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동그란 데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진 데 담으면 네모로 됩니다. 기체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부피를 기준으로 할 때 고체의 부피는 일정합니다. 액체는 부피는 일정하지만은 형태는 바뀌죠. 기체는 부피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를 이루는 물질, 분자죠. 분자는 사방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요. 유동성을 기준으로 하면 고체는 없습니다. 한 번 놓인 고체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액체는 힘을 받으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고, 기체도 유동성이 있는데 유동성의 정도는 사방으로 스스로 운동하니까 스스로 운동하면서 유동성을 가지죠. 압축성인 경우에는 고체는 압축성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액체는 거의 없다. 기체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돌, 나무, 얼음, 설탕이나 모래 등은 고체입니다. 모래는 아주 작은 크기의 고체이죠. 액체는 물이나 알코올, 기름 등이 액체 상태이고, 기체는 공기, 수증기 또는 순수한 물질, 순물질로 수소, 산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여러 번 배웠던 것이지요. 이제 고체가 작용하는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개에 작용할 수 있는 압력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나 기계가 작용하는 힘과 움직이는 물체가 운동을 방해받아 작용하는 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힘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묶어서 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구의 구성물은 지구 중력장 안에서 중력을 받음으로 운동하여야 하는데, 운동하고 있지 않은 물체는 운동을 방해한 에너지체에 힘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정지해 있는 모든 물체에 해당하지요. 그림은 책상 위에 단면적이 S1, S2, S3, S4인 M1, M2, M3, M4의 4개 물체가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체가 정지해 있으므로 운동을 방해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책상이 없었으면 책은 자유낙하하여야 하는데 책상이 그것을 막고 있으므로 운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순차적으로 아랫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물체가 작용하는 누르는 힘에 의한 압력을 계산해 보면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힘을 분할할 필요가 없지요. 물체계 M4가 지구 중력을 받아 움직여야 하지만 M3에 의해 운동을 방해받아 M3에 자신이 받은 힘의 크기를 그대로 작용합니다. 이 힘은 비교할 수 있게 압력 단위로 표시하였습니다. 받은 힘의 낭비나 사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작용하지요. 그러므로 M4가 M3에 작용하는 압력 P3는 M4가 받은 중력을 운동을 방해하는 M3에 작용하는 면적 S3로 나눈 값이 됩니다. 압력은 힘이 받는 면적을 나누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한 덩어리가 된 M4와 M3가 M2에 작용하는 압력 P2는 전체 중력에 힘이 작용하는 면적 S2를 나눈 값이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한 덩어리가 된 S1에 작용하는 P1도 같은 논리로 구할 수가 있고, 전체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압력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계에서 누르는 파생힘을 상쇄시키는 같은 크기의 수직 항력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M3가 M4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의 압력은 힘이 작용하는 면적의 차이로 인해 압력으로 표현할 때는 P4가 P3보다 더 크게 됩니다. 만약 아랫부분의 압력을 더 크게 하려면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작게 하면 되겠지요. 압력을 크게 한 물체로는 송곳이나 압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무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을 예로 들어 살펴봅니다. 고무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기체의 성질에 따라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무 풍선 벽에 부딪히면 운동을 방해받아 풍선 벽에 힘을 작용합니다. 이 힘이 풍선 벽에 작용하는 외력이 됩니다. 외력이 만들어져서 작용하는 과정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외력을 힘이 작용하는 단위 면적과 내적하면 압력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기체의 압력을 계량하는 것은 기체를 공부할 때 기체 분자 운동을 분석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고, 여기서는 움직이는 기체가 외벽에 부딪혀서 압력을 작용한다는 사실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현상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물을 끓일 때 수증기가 주전자 뚜껑을 움직이는 현상이나 전기기관이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 기체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액체가 작용하는 압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같은 액체도 압력을 작용하는데, 액체의 압력은 고무풍선의 압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액체는 기체처럼 유동성이 있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받으면 전체가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운동을 방해받으면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액체는 용기에 담겨 있을 때는 액체의 운동이 용기에 의해 방해를 받았으므로 운동을 방해한 용기의 벽에 힘을 작용합니다. 파생힘이 작용하는 원리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연 상태에서 액체가 용기의 벽에 작용하는 힘의 원천은 액체를 아래로 흐르게 하는 중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에 담겨 있는 액체는 책상 위에 있는 책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가 작용하는 압력을 계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용기를 단순화하여 육면체로 하고 액체는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이 육면체 용기에 담겨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자는 알갱이이므로 그림처럼 구슬을 쌓아둔 것으로 도식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합 그림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구성하는 분자는 서로 결합하여 전체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지만, 결합력이 크지 못하여 유동성이 있고 분자 사이의 결합 거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부피 변화는 없습니다. 결합 거리는 줄의 장력 동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자가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액체가 줄과 다른 점은, 줄은 힘을 받으면 탄성한계 안에서 결합 거리가 변하지만, 액체는 유동성이 있으므로 힘을 받으면 결합 거리가 변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용기에 담긴 액체는 용기 벽에 막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용기 벽에 힘을 작용하고 평형을 유지합니다. 물 분자 하나하나는 알짜 힘이 0이므로 유위의 물 분자와 모든 방향에서 힘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현상이 이해가 되시지요? 궁극적으로 물 분자 하나하나가 이루고 있는 힘의 평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힘의 작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직 방향의 힘을 분석하겠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원천은 중력이므로 첫 번째 줄에 있는 물 분자가 작용하는 힘과 두 번째 줄에 있는 물 분자가 작용하는 힘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 분자의 결합 구조에서 수직 방향으로 한 줄만 떼어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자 하나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첫 번째 줄 분자가 두 번째 줄 분자에 작용하는 힘은 mg이고, 두 번째 줄 분자가 세 번째 줄 분자에 작용하는 힘은 2mg이고, 세 번째 줄 분자가 네 번째 줄 분자에 작용하는 힘은 3mg이고, 바닥에 있는 네 번째 줄 분자가 용기 바닥에 작용하는 힘은 4mg가 될 것입니다. 이 힘의 차이는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니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닥은 4mg만큼 수직 항력을 작용하여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용기에 담겨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액체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 방향의 액체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여 nmg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물의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수평 방향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직 방향의 힘의 분석에서 물 분자는 밑면이 막혀 있어서 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힘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밑면이 막혀 있지만 옆면이 막혀 있지 않으면 옆으로 흘려야 하는데 옆면도 막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옆면에 힘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옆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때 첫 번째 줄 분자가 두 번째 줄 분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첫 번째 분자가 수직으로 미는 힘인 mg입니다. 순차적으로 힘이 증가하여 네 번째 줄 분자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mg이지요. 수직으로 작용하던 힘이 저항을 받아 작용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유도가 있으면 똑같은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힘이 방향을 바꾸어 작용하는 것이죠. 물론 용기의 옆면도 수직 항력을 작용하여 평형을 유지하지요. 똑같은 원리가 모든 물분자와 물분자 사이에 사방으로 작용합니다. 옆에 물분자가 용기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용기 벽에는 마지막 물분자와 용기 사이에 평형의 힘이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직 방향의 물분자의 개수에 비례하여 nmg입니다. 수평 방향의 힘도 수직 방향의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지요. 액체가 작용하는 힘에 대한 일반적인 명제입니다. 용기에 담겨 있는 액체의 압력은 액체의 높이에 비례하고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이 명제를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량의 밀도를 정의하겠습니다. 액체 분자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서 질량을 수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단위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 전체의 질량을 단위값으로 정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을 밀도라고 이름 짓고 문자수로 그리스 문자 로를 사용합니다. 그리스 문자에 대해서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밀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로는 V분의 M, M은 로 V가 됩니다. 전체 부피를 문자수 V로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밀도를 배우게 되는데 밀도의 개념은 단위값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체의 압력에서는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에 해당하지요.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이므로 V는 밑면적 S의 높이 H를 곱한 SH가 됩니다. 액체가 작용하는 압력은 P는 S분의 mg이고 m이 로 V이므로 S분의 로 VC가 되고 V는 SH이므로 S분의 로 SHG가 됩니다. 그러면 SS는 약분이 되어서 로 GH가 되죠. P는 로 GH입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새기시고요. 이 식은 절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여야 합니다. 액체가 작용하는 압력 현상 중에서 지구에서 액체를 담고 있는 가장 큰 그릇은 바다입니다. 해수면 아래의 지표면이 용기를 만들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은 크게 보면 갇혀 있어서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하지만 좋게 보면 끊임없이 흐르고 있죠. 이렇게 흐르는 바닷물을 해류라고 하는데 해류에 대해서는 지구과학 시간에 해류를 별도로 배울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체가 해류나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도 한순간에는 갇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순간 압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물에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액체의 압력은 갇혀 있는 액체의 압력과는 같지 않은데 에너지와 베르누이 정리를 공부할 때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액체의 압력에서 중요한 내용인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스칼은 프랑스 물리학자로 유체적하게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압력의 단위 이름을 파스칼이라고 한 것에서도 그의 업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근거하여 닫혀 있는 용기에 담겨 있는 액체는 액체의 높이가 같으면 같은 크기의 압력을 사방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은 것은 용기와 액체 사이에 힘의 평형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힘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딘가에 알짜 힘이 작용하여 운동을 하여야 하는데 액체의 어느 부분도 운동 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알짜 힘은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액체가 담겨 있는 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이 용기를 형성합니다. 액체는 용기의 모양에 따라 용기 벽에 알맞은 크기로 힘을 작용하고 있으며 그 힘들은 모두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평형 상태에서 액체의 어느 부분에 외력을 작용합니다. 그러면 액체는 평형이 깨어져 운동을 하여야 하는데 용기로 막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액체는 용기 벽에 액체가 받았던 힘만큼 추가로 용기 벽에 힘을 작용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작용한 힘은 용기 전체가 평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용기 벽에 작용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는 사항은 추가 힘은 힘의 평형 상태에서 더해진 힘이므로 높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과 외력을 더하여 새로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17세기 프랑스 물리학자 파스칼이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확인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말로 표현하면 교과서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 내용은 밀폐된 용기에 담겨 있는 액체의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방향에 상관없이 용기 내부의 임의의 방향에 전달된 압력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액체는 압축이 잘 안되는 액체여야 합니다. 압축이 잘 되는 액체는 힘을 받았을 때 스스로 압축됨으로써 받은 힘을 흡수해 버리면 주위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때는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자키라고 그러죠. 잭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파스칼의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폐공간의 형태는 푸른색 액체가 담겨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부정형이죠. 양쪽 윗면은 피스톤 형식으로 열려 있지만 중력에 의해 폐공간을 형성합니다. 액체는 폐공간 안에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양쪽 피스톤의 단면적은 SA와 SB로 다릅니다. SA 위에 힘 FA가 작용하는 물체를 놓았습니다. 그러면 평형이 깨어져 액체가 운동을 하여야 하고 반대편 표면이 피스톤 B로 열려 있으므로 액체는 반대편 피스톤 B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B 쪽으로 액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려면 B 윗면에도 힘을 주어 나오는 액체를 눌려야 하겠죠. 이때 얼마의 힘으로 눌려야 액체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해하는 길이죠. 액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누르면 두 피스톤은 폐공간을 형성하므로 모든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여야 합니다. 면의 크기가 다르므로 힘의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압력을 사용합니다. FA가 피스톤 A에 작용하는 압력 PA는 PA 나누기 SA가 되겠죠. 이 압력이 폐공간의 모든 단위 면적에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즉 같은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피스톤 PB에 작용하는 압력이 PA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스톤 B의 단면적에 작용하는 전체 힘 FB는 압력 PA 곱하기 면적 SP가 됩니다. 압력을 구하면 PB는 SP분의 FB가 되겠죠. 이 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같은 크기의 힘이 필요하므로 피스톤 B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FB의 힘이 필요합니다.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 PA와 PB가 같으므로 SA분의 FA는 SB분의 FB가 되고 피스톤 B에 작용하여야 하는 힘은 FB는 FA 곱하기 SA분의 SB가 됩니다. 이 식이 표현하는 내용은 피스톤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면적의 비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면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힘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SA의 넓이에는 FA의 힘으로 눌러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막으려면 더 많은 힘이 SA 넓이의 비율만큼 큰 힘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SP 쪽에 무거운 물체가 놓여라고 할 때 SA 쪽에 조그만 힘을 주어 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놓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장치를 만든 공학자가 만든 것이 유압제액입니다. 파스칼의 원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면 하나의 장치에 여러 개의 피스톤을 장치하면 각 피스톤마다 면적 비에 따라 다른 힘을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대기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는 구형이지만 지구 표면은 공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기는 기체로 사방으로 움직이지만 그 속도가 지구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여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있는 공기입니다. 기체 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 아주 작은 위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지구 표면을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대기압이라고 구분합니다. 대기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기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공기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파스칼 원리에서 U자 형태의 밀폐된 관의 윗부분이 열려 있어도 중력에 의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대기를 보면 닫혀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요. 두 번째는 닫혀 있는 공기는 아랫부분에 많이 모여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앞의 밀도 물리량을 적용하면 위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해수면에서 10km 범위인 대륙권 안에 약 80%의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갇혀 있는 공기는 모두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 분자는 모두 낱개로 떨어져 있고 공기와 공기 사이에는 빈 공간처럼 보이므로 크게 보면 모두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아주 큰 빈 공간이지만 전체로 원자를 구성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한 덩어리이므로 전체로 지구를 강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구 표면의 단위 면적에 대해 공기가 누르고 있는 힘의 크기를 구해 보겠습니다. 대기압을 현실적으로 바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갈릴레이의 제자였던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토리첼리는 같은 것은 같다는 논리 법칙에 따라 수온과 공기가 만드는 압력의 평형을 이용하여 측정에 성공합니다. 1643년의 일이죠. 실험 과정과 원리를 살펴보면 길이가 약 1m이고 한쪽 끝이 막힌 유리관에 수온을 가득 채운 후 막힌 부분을 위로 하여 유리관을 수온이 든 그릇에 거꾸로 세워 놓습니다. 세우는 도중에 수온이 흐르지 않도록 단단히 막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유리관 속의 수온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약 76cm 정도의 높이에서 멈추고 유리관 위쪽은 진공 상태가 됩니다. 흘러내렸으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이 높이는 유리관이 수직으로 서 있거나 비스듬히 서 있거나 상관없이 유지되는데 이는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기울어진 유리관 벽을 만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힘을 분할한 다음에 수직 방향 성분을 모두 모으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실험에서 수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은 공기가 수온 표면을 누르는 대기압으로 인해 운동을 방해받아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온이 누르는 압력을 구하면 대기가 누르는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은 같으니까요. 이 실험에서 유리관 끝에 만들어진 진공을 토리첼리 진공이라고 부르는데 진공에 이름을 부여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실험으로 진공이 없다고 하는 그 당시 물질관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물질관의 편차는 뒤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준화하는 대기압을 계량해 보겠습니다. 표준 대기압을 정하는 조건입니다. 측정 위치는 해수면 가장 낮은 곳이지요. 그리고 측정 환경의 온도는 습시 0도로 정합니다. 0도C입니다. 수온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13.59509g을 적용하고 표준 중력으로는 9.8065m/s 제곱을 적용합니다. 기준 수치를 넣어 단위 면적인 1m 제곱 위의 수온의 질량을 구하면 1m는 100cm이므로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76cm 곱하기 수온의 밀도 13.59509를 적용하면 10332.27kg이 나옵니다. 이것은 질량이지요. 이 질량에 대한 힘을 구하기 위해서 중력가속도를 곱하면 1m 제곱위의 수온의 무게를 구할 수 있습니다. 10332.27kg/m 제곱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하게 되면 101325 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대기압의 크기는 10132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대기압 차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여러가지 단위가 사용됩니다. SI 단위는 파스칼이죠. 1m 제곱의 면적에 1N의 힘이 작용하는 크기를 사용합니다. 모든 분야의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위이죠. 일상생활 대기압으로 표준기압으로 ATM이죠. 스탠다드 아토모스피어에서 1기압을 아톰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1기압, 2기압 할 때의 단위입니다. 기압의 크기를 수온의 높이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mmHg입니다. 수온의 원소기호 Hg에 높이 단위 mm를 붙인 것이지요. mmHg는 씨름을 한 토리첼리의 공격을 길어서 토르라고도 합니다. 과거 단위는 바가 있는데 바는 1m 제곱의 면적에 10만 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크기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 단위의 변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대기압은 1아톰이고 760mmHg이고 760토르이고 101325 파스칼이고 102325 파스칼을 헥토라는 습도사를 붙이면 1013.25 헥토파스칼이 됩니다. 대기압 과거에 사용하였던 바를 쓰면 1.01325 바가 되는데 밀리미터 접두사를 쓰게 되면 1013.25 밀리바가 되고 이것은 1013.25 헥토파스칼로 같아지지요. 헥토파스칼을 사용하는 이유가 과거에 사용하던 밀리바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대기압에 대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바로 외우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파생힘은 운동계가 운동을 방해받을 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였고, 파생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힘이 작용하는 단위 면적에 대한 힘의 크기를 세로 물리량, 압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압력의 국제 단위는 1m 제곱의 면적에 1N의 힘이 작용하는 크기로 파스칼을 사용하고, 압력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그 방향을 고정하여 면적과 내적을 하여 스칼라 물량이 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파생힘이 작용하는 개가 힘의 평형을 이루어 정지 상태에 있으면 개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없어서 모든 법선 방향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액체가 작용하는 힘을 보면 닫힌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가 작용하는 힘은 오직 높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량하는 수식은 P ρGH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밀폐된 용기에 담긴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외력을 추가로 작용하면 외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는 파스칼의 원리도 이해하였습니다. 지구 주위는 지구 중력에 잡혀있는 공기가 둘러싸고 있으며 공기는 한 물체를 이루어 지구 표면을 누르고 있는 대기압 현상을 이해하였습니다.
대기압은 액체 수온에 작용하는 중력의 힘과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수온의 압력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토리첼리의 실험을 이해하였고, 대기압을 계량하면 표준 대기압이 1013.25 헥토파스칼이 된다는 것도 계산해 내었습니다. 대기압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 단위별 환산식도 1013.25 헥토파스칼은 1아tom이고 760mm Hg이며 760 토르가 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생힘 네 번째로 부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